우리가 지금 생명체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역사니까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학문을 지금 개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록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역사 기록 검증하는 방법들 쭉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 고고학이죠. 그쵸? 네. 고고학에서 연대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요런 부분들 공부했었죠. 그쵸? 네. 그거에 이어서 인제 세 번째로 인제 지질학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인제 고생물학 화석학입니다. 네. 그중에서 인제 세 번째 인제 지질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서론 봅시다. 단원 5에서 고고학에 관한 논의와 고고학이 역사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여러분은 역사책에서 읽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어떻게 결정되어 왔는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역사를 다루는 또 다른 학문, 곧 지질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다루는 학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비록 역사와 달리 지질학에는 상당히 많은 용도가 있기는 하지만 지질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생명의 역사나 지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 단원에서는 이처럼 매력적인 학문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일단 지질학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 단원 7에서 다룰 고생물학, 화석학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의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지질학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즉시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 광물질 따위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것들이 형성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현재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아무도 우리 주변에서 바위가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바위 형성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암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도와주는 직접적인 관찰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구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지질학을 활용하려면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암석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야 뭐예요?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인제 요 어려움이 인제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경에 빠진 것인가? 물론 아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내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과학은 직접적인 관찰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적 방법론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을 활용하여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인제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결과를 역추적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반복 관찰이 불가능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지질학에다가 적용을 또 해 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가설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하여 가설들을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리학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 우리는 지구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울 것이다. 그래서 지질학을 공부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현이가 읽어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가설을 만듦으로써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는 하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구의 과거에 관한 가설을 세우는 문제에 관하여 적어도 두 가지 상이한 관점이 있다. 곧 격변설과 균일설이다. 격변설. 격변설하고 균일설 읽어 주세요. 격변설. 지구의 지질학적인 특징들은 대부분 홍수, 화산 폭발 따위와 같은 대격변에
결과라고 보는 관점. 균일설. 어, 지구의 지질학적인 특징들은 대부분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동안 일어난 점진적인 과정의 결과라고 보는 관점. 네,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되죠. 그쵸? 예, 균일설은 뭐예요? 똑같은 과정이 계속 누적되고 그런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이 얼마나 돼요? 수십억 년.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격변설은 어떻게 돼요? 이 동일한 과정의 축적이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쉽게 관찰할 수 없는 홍수,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격변설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재현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러한 거슬들을 각각 다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대다수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과학 요점을 취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과학적 탐구를 시작한다. 이것은 지구의 과거에 관하여 매우 상이한 두 가지 관점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설들 가운데 하나는 옳고 다른 것은 옳지 않다. 어느 쪽이 자료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 알아내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보자. 네, 그래요. 과학적 방법론을 이제 사용해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 서연이가 음소거 풀고 읽어볼게요. 그게 바로 문제다. 지질학적 자료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한쪽 가설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지질학적 자료들은 다른 가설을 지지한다.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굉장한 과학적 논란이 생겨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과학적인 견해로는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격변설을 지지하는 반면 균일설을 지지하는 자료들은 다소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균일설을 지지하는 자료들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동시에 격변설을 지지하는 자료들의 반론을 제기하려고 시도한다. 결국 우리 앞에는 서로들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서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의 지질학 관점이 놓여 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디에서 좌우되느냐라고 하냐면은 결국 자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그 자료가 양쪽을 다 지지하고 양쪽을 다 반박하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격변설을 더 지지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격변설을 쪽으로 가서 이제 다른 자료들 있잖아요. 균일설을 지지하는 자료들을 이제 오히려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러해서 이게 사실 맞지는 않을 거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균일설을 기본으로 채택을 하고 격변설을 지지하는 이런 자료들은 오히려 이러해서 틀렸을 거다.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맞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훨씬 많은 과학자들이 격변설보다는 균일설을 믿는다. 그러나 여러분이 과학의 역사에 관한 논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을 그다지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과학의 역사는 대다수 과학자들이 치명적 잘못을 저지른 사례들로 가득하다. 결국 다수결 투표로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자료로 과학을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훨씬 많은 과학자들이 균일설을 더 많이 믿는데요, 오늘날에. 그래서 과학 채널들 보면은 뭐 지구의 나이가 기본적으로 뭐 45억 년이니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지 마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과학의 역사에서 보지 않았느냐. 과학자들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을 하고 결국 우리는 자료를 그쵸?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검증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오늘날 균일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꼭 맞는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라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격변설에 기초한 관점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그 균일설과 격변설의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죠. 지구의 역사에 대한 그 과학 이론 자체의 역사를 보면은 누가 더 먼저 제시가 됐느냐, 균일설이 먼저 제시됐느냐, 격변설이 먼저 제시됐느냐라고 하면 놀랍게도 격변설이 먼저 더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균일설보다는 격변설이 더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게 어떤 이렇게 거대한 그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쫙 형성이 되고 그게 그냥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 거지.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어색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재밌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마저도 그다지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과학은 자료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더 존재했고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반드시 맞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과학의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그릇된 개념들로 가득하다. 결국 어느 관점이 더 나은지를 결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각자 스스로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에 각자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여러분이 이제 검토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를 해주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지구의 주요 지질학적 특징을 설명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지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에 대한 주요한 특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준답니다. 우리 인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주요한 특징들이 설명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 뼈로 뼈와 뇌와 그다음에 심장과 뭐 위와 대장, 소장, 뭐 신경 이런 걸로 그쵸? 구성돼 있고 그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게 간략하게 설명이 돼야 아, 인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가 땅이 어떻게 그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한 특징별로 설명을 요번 장에서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균일설, 격변설 두 개를 다 제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 특징들 있잖아요. 주요 지질학적 기초 특징이 과연 균일설과 격변설 두 개 중에 뭐에 더 어울리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그 특징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제를 충실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의 두 개의 단원을 할애할 것이다. 그래서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개의 단원이 이제 앞으로 지질학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나아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균일설과 격변설 둘 다에 기초한 관점에서 이와 같은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단원 이상을 송두리째에 할애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단원은 균일설과 격변설 그 자체를 설명할 거란 얘기예요. 자, 나는 격변설이 훨씬 더 나은 가설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논의는 아마 그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그런 격변설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자료가 제시되기는 할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들을 여러분도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87쪽이죠. 187쪽. 예,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푸는 문제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나 되었다고 믿는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젊다고 믿는데 그것은 아무리 많아도 1만 년 이하라는 뜻이다. 균일설을 사용하여 지질학에 접근함으로써 젊은 지구를 믿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렵겠죠, 그쵸? 네. 격변설을 사용하여 지질학에 접근함으로써 젊은 지구를 믿는 것이 가능한가? 이거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죠? 이건 가능하겠죠, 요거. 격변설은 젊은 지구가 가능할 겁니다. 균일설에 기초한 가설 아래 나이가 수십억 년이나 된 지구를 믿는 것은 가능한가? 이것도 가능하죠. 균일설은 수십억 년이 가능하죠. 격변설에 기초한 가설 아래서 나이가 수십억 년이나 된 지구를 믿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 격변설이 불가능하겠죠. 그쵸? 한 번에 이렇게 짠 하고 생겼는데 그게 네, 몇십억 년이 지났다라고 보는 것도 조금 어렵겠죠. 하여간 그래서 격변설을 믿으면은 지구의 연대가 짧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균일설을 채택한다라고 그럼 지구의 연대가 오래됐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토양, 암석 그리고 광물질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땅, 지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하면은 뭐 뇌, 심장, 뼈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토양, 암석, 그리고 광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현이가 그 다음 달라 읽어봅시다. 뒤뜰로 나와서 땅을 파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토양이라고 부르는 많은 흙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것이다. 토양은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토양의 가장 위에 자리 잡은 지층, 표토라고 부른다. 부식물이 풍부하다. 부식물, 한때 살았던 생명체가 썩은 잔해.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장 위쪽에 있는 흙이죠. 그렇죠? 흙도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가장 최상층에는 뭐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부식물, 네, 부식물.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렇게 부패하면서 남아있는 그런 어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은 층이 가장 위층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비록 다소 엉뚱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부식토는 토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거기에는 식물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다. 부식토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토양은 정원, 나무 따위를 가꾸기에 이상적이다. 토양을 더 깊이 파낼수록 자갈, 모래, 미사, 점토 따위의 다른 성분들도 역시 찾아낼 것이다. 모든 토양이 각각 이러한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부식토가 이제 부식물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 부식물에는 기본적으로 이 질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대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 있죠, 그쵸? 네. 네, 요게 이제 화합물로서 생명체가 섭취가 돼야 생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라려면은 그런 질소 화합물이 화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 자연적으로 합성이 잘 안 된대요. 네, 자연적으로 잘 합성이 안 돼서 어떻게 공급이 되냐면은 이렇게 그 죽고 난 이제 그 사체들 있잖아요. 그쵸? 사체들을 이제 뭐 곰팡이나 세균 이런 애들이 분해하면서 땅에 공급해주는 형태로 그 질소 화합물이 공급이 된답니다. 네, 그렇게 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대변이나 소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거를 통해서도 공급이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
화학 비료가 뭐냐면은 이 질소 화합물을 화학적으로 그냥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비료가 이제 그 개발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대변이나 소변을 함부로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죠. 못 버리죠. 그래 한 군데 쌓아놓고 그거를 어디에다 줘요? 밭이나 논에 줘가지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이런 데 썼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 대변이나 소변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생명체 잔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땅에다 뿌려줘도 이제 이렇게 잘 자라는 요런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곡물의 생장을 충분히 지원할 만큼 비료 역할을, 그러니까 천연 비료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변이나 소변 같은 게 충분히 그런 영양분들을 잘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약간은 좀 그렇지는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어떤 이제 비료 농법이죠. 비료 농법이 이제 들여오기 이전이에요. 그나마 그게 들여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조금 뭐 곡물이 그렇게 막 오늘날처럼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 수확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농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는 이제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그냥 땅을 방치해 뒀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생명체가 썩은 잔해들이 뭐 낙엽도 있고, 그쵸? 낙엽이나 이런 것들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막 분해할 거 아니에요. 분해자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2년에서 3년 지나면은 이게 공급이 되는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다가 다시 파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심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됐었던 이유가 바로 부식물이죠. 그쵸? 질소 화합물의 공급, 정도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그렇게 농사가 잘 됐잖아요. 풍부한 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쵸? 네. 그게 왜 그랬냐면은요. 이집트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나일강 범람한 거 알고 있죠. 그쵸? 네.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영양분, 질소 화합물을 갖고 있는 땅이 어떻게 돼요? 새로 그 위에 다시 한번 쫙 깔리게 되는 요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매년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농사가 잘 됐던 거. 여기에는 그러니까 비료 같은 걸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자랐던 거고요. 이게 이제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 기법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모든 땅을 어느 땅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 땅처럼 만들 수 있게 된. 아, 뭐요? 비료만 주면. 아,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화학 비료 공장에서 이만한 비료 포대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뿌려만 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아무거나 심어도 막 이만한 거 열리죠. 네. 그렇게 이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거 있잖아요. 먹을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이 땅에 이 부식물이죠. 그쵸?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역부족이었고 이집트 같이 천연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땅에서는 먹을 것들이 굉장히 풍성했었다. 그냥 부가적으로 선생님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은 이제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땅에는 이런 부식토만 있느냐라고 하면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 아니라는 거죠. 그쵸? 모래. 그다음에 미사도 사실 뭐 가는 모래죠. 그쵸? 그다음에 점토가 이제 그 묽은 그쵸? 물렁물렁한 이런 거. 그다음에 자갈도 있고 요런 것들로 땅이 구성되어 있죠. 그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서연이가 토양 속에 포함된 여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토양 속에 포함된 자갈, 모래, 미사, 점토의 상대적인 함량에 따라 그 토양이 얼마나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지가 결정된다. 또한 이것은 그 토양에서 식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몇 년 동안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네, 거기까지만요. 여러분들 화분 키워봤어요? 네, 네, 화분 보면 가장 밑에 뭘 깔아요? 그 그물망 깔잖아요. 네, 그물망 같은 거 깔고 그리고 어떤 흙 넣어요? 자갈 같은 거. 자갈 같은 거 깔죠, 그쵸? 네, 바로 그 뭐냐 그 흙 깔아요? 고운 흙 깔아요? 아니요. 안 깔죠. 바로 그거 깔면 어떻게 될 거야? 그걸로만 채워놓는다.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그 다이소에서 파는 그 영양분 많은 흙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걸로만 화분 쭉 깔아가지고 거기다 심는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수가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정확히. 아, 제가 옛날에 네, 식물 엄청 많이 네. 키웠 100가지 종류의 그 식물을 옛날에. 아, 그 해봤어요? 네, 엄청 키웠어요. 엄청 많이 키워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로만 하면은 이게 물이 잘 안 빠지고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뿌리가 물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수. 너무 물이 많아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적당히 빠질 수 있도록 밑에 자갈도 깔아주고, 그러면서 위에 쪽에다만 이제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그런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땅을 파봐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심겨져 있는 땅을 파봐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의 층은 뭐예요? 영양분이 많은 부식토지만, 밑으로 파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입자가 조금 더 굵은, 그쵸? 그런,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게끔. 결국 우리의 화분이라는 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작게 그쵸? 해가지고 우리 이제 방 안에다가 옮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뭐 더 자세히 이제 볼 수 있는 때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근데 그것도 이제 돌파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땅을 점점 더 깊이 파내려 갈수록 결국에는 바위를 발견할 것이다. 나는 지금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 커다란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바위 뭐 하나 두 개가 땅속에 묻혀 있는 거, 아, 그거요? 라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암석처럼 딱딱한 지층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층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층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런 뭐 자갈, 모래, 미사, 점토 같은 알갱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돌이죠. 그렇죠? 큰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안반층? 그렇죠? 안반층 같은 거를 만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지구의 토양은 실제로 딱딱한 바위로 만들어진 지구의 지각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항상 이 딱딱한 바위로 만들어진 이 안반층 위에 올려져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파 내려가면은 항상 뭐예요? 바위로 되어 있는 안반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록 여러분에게 어떤 암석이 다른 암석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지구를 형성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상이한 암석들이 있다. 곧 퇴적암, 화성암, 그리고 변성암이다. 그리고 이 그 안반층 있잖아요. 이 안반층을 이제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암,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그 암석을 그러니까 안반이죠. 바위를 구성하는 그 암석 종류 중에서 퇴적암은 뭐겠어요? 당연히 쌓여서 그쵸? 이런 알갱이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반층을 이제 퇴적암층. 화성암은 뭘 것 같아요? 화성. 네, 화성암. 뭔가 좀 화산하고 좀 이렇게 연관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마그마 있잖아요. 용암 있잖아요.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아, 네. 변성암은 뭘까요? 이 뭐 변했나 보죠. 네, 맞아요. 변한 거예요. 성질이 변했다. 원래는 퇴적암이나 화성암이었는데 퇴적암이나 화성암에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다른 종류의 성질을 보이는 암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암석이 변성암이에요. 근데 하여간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부식토 이제 지나가고 자갈, 모래, 미사, 점토 이런 거 지나가면 결국 어떤 게 나온다는 거예요? 퇴적암이나 화성암이나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지층, 안반층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할 겁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퇴적암은 물이나 여러 다른 동인으로 인해 쌓이는 퇴적물로부터 형성된다. 모래미사, 여기서 말한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떠밀려 와서 쌓이는 과정을 거쳐서 암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퇴적암입니다. 이러한 퇴적물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열, 압력,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반응 때문에 함께 융합된다. 이로 인해 퇴적물은 퇴적암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물질로 경화된다. 비록 퇴적암이 실제로 지각의 겨우 이게 왜 여기 와 있어? 8%밖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 지구 표면을 덮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퇴적암은 지각 가장 윗부분을 차지하는 지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암석이기도 하다. 그래서 8%인데 대부분 그쵸 사람들이 보는 암석은 이제 퇴적암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화성암입니다. 화성암은 용해된 암석으로부터 형성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마그마라고 부른다. 재밌죠? 용해된 암석. 네. 우리가 돌 있잖아요, 돌. 네. 우리가 돌에다가 막 열을 가하면은 우리는 이 돌이 녹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엄청나게 뜨거운 열로 계속 가하면은 이 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녹는다. 녹는다는 어, 녹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뭐예요? 마그마, 용암이라는 겁니다. 아, 그 돌이 녹은 거였어요. 돌이 녹아서 액체처럼 흘러다니는 게 마그마, 용암이란. 아, 근데 이게 다시 굳으면 뭐가 된다? 식어서 굳으면 뭐가 된다? 화성암이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용해된 암석으로부터 형성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마그마라고 부른다. 화산이 폭발될 때 분출되는 물질이 마그마이다. 우리 그 한자로는 용암이라 그러죠. 이 마그마가 식을 때 굳으면서 화성암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데 이렇게 용암 분출하면서 식으면은 표면에 그 구멍 뽕뽕뽕뽕 뚫린 그 돌
형성되는 거 그거 본 적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제주도의 도라르방 같은 거 보면은 그 표면이 구멍. 까만 돌에 구멍 뽕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 돌로 만들어져 있죠, 그쵸? 네.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근데 그게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서 식으면은 그런 구멍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없게 돼요. 어쨌거나, 자, 비록 우리가 마그마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화산이 폭발할 때지만, 마그마는 흔히 지하에서 흘러다니고 있다. 다음에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돌이 녹은 거예요. 그렇죠? 액체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그마는 흔히 지하에서 흘러다니면서도 결코 지표면으로 흘러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수많은 화성암들이 지구 표면 아래서 형성된다. 현무암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그 지표면 아래서 식으면서 서서히 형성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화산 활동의 결과로서만 지구 표면에서 화성암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의 마그마 때문에 지구 표면 아래에는 상당히 많은 화성암이 있다. 자, 변성암이죠. 변성암은 고열과 고압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암석이다. 화성암과 퇴적암 둘 다 이와 같은 상황에 노출될 때 변성암을 형성할 것이다. 열과 압력이 막 가해지니까 화학 결합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암석으로 바뀌는데 그게 바로 변성암이 되는 겁니다. 화성암과 퇴적암을 변성암으로 바꾸는 이러한 극실한 열과 압력 때문에 변성암은 전형적으로 굉장히 단단하다. 그래서 두 개의 암석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변성암이 더 단단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